장기 성장성에 투자하기 위해서 과연 배터리 셀 업체에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인데 배터리에 관한 모든 R&D 생산을 총괄한 JB 스트로베리라는 그러니까 사본으로 5번째 사본 그래서 공동 창업자라는 그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그리고 생산 능력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생산의 핵심은 기가 팩터리라고 하는데요. 이 기가 팩터리의 중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 업체랑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 팩터리라고 배터리 셀 제조, 그다음에 모듈 팩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전기차 전체 제조 과정을 다 수직 계열화, 일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테슬라의 지금 장점으로 나타나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보이는데 R&D도 전체 과정을 다 총괄하고 배터리 그다음 차체 만드는 것도 다 일관화를 시켰는데 결국 그게 기가 팩터리라는 엄청나게 큰 공장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3개 공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바다에 이제 공장이 있고, 두 번째는 뉴욕에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상해에 야심차게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개 공장을 더 짓고 있는데 하나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베를린, 독일 베를린 공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그래서 그 4번째 베를린하고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올해 완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만들 때 일본의 3등 배터리 업체인 파나소닉을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테슬라가 스마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는 일본 소니가 처음 상용화를 91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기술력이 좋았는데 테슬라가 패나소닉을 끌어들여서 우리랑 같이 기가팩토리를 운영을 하자. 그래서 양사가 4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라는 게 대량 생산이 워낙 어렵고 그동안은 전기차 업체에도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패나소닉은 실제 아주 최근 회계년도에 조그만 이익을 받지 그전에는 계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갖고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재무적인 투자를 패나소닉이 2010년에 3천만 달러를 테슬라에 했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이익을 실현했는데 그게 36억 달러의 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조 원이 넘는 재무적인 이익을 봤죠. 그래서 같이 공장을 경영을 해서 그런 경영의 성과는 없었지만 재무적인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패나소닉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마 저희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JB 스트로벨 CTO 최고 기술 총책임자 JB 스트로벨 없으면 오늘날의 테슬라가 없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테슬라가 있기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적인 경영자도 있었지만 실제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인데 배터리에 관한 모든 R&D 생산을 총괄한 JB 스트로베리라는 그러니까 사본으로 5번째 사본 그래서 공동 창업자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이 부분이 결국 산 증인이죠. 그래서 이분은 한 15년 정도 테슬라에 근무를 하고 2019년에 이제 퇴사를 해서 고문으로 남아 있고 본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과 관련된 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도 한번 방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스탠포드 마피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에서 물리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받았고 실제 일론 머스크도 유펜 IB 중에 하나죠. 거기서 이제 물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JB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타고난 엔지니어 겸 이론에도 밝은데 이
이 사람이 클린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2000년대 초에 어느 날 랩톱을 사용하다가 랩톱에는 보통 한 서너 개의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을 몇 개를 연결을 하면 아주 파워풀한 전기차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론에도 밝으니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10,000개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결합을 하면 1,500km의 주행 거리를 가지는 아주 막강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실험을 해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펀딩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제3자의 소개를 받아서 일론 마스크를 2003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스파크가 튀었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일론 마스크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조인을 해서 JB 스트로벨이 결국 그 배터리 셀의 디자인, 그 다음에 공급망의 구축, 그 다음에 기가 팩토리 개념의 도입, 그 다음에 모델 3의 대량 생산 모든 거를 R&D에서부터 생산을 총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분이 없으면 테슬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 대단한 분이고 이분이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스탠퍼드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 여기까지 이론적인 터전 R&D 생산의 그 효율성을 올렸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전통 그 내연기관 업체들이 단기간 내에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차별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제이비 스트로벨 말고 이 AI 디렉터 이름도 어렵네요 이거 안드레이 카퍼시 네. 이 AI 디렉터 이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이제 저희가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의 그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그 회사를 만드는 건데 그동안 이제 전기차로서 압도적인 경쟁력에는 그 JB 스트로벨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그 인공지능이 되게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핵심 인력이 그 안드레이 그 카팔스입니다. 이분도 그 스탠퍼드 대학 그 박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입사를 했는데 현대 그 컴퓨터 비전하고 뉴럴 네트워크, 뇌 네트워크 이제 팀장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강화학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중에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 그 교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 그 안드레이 카파스는 엄청난 사람이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천재이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경쟁력이라는 게 그리고 다른 그 전통 내연기관 업체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천재성도 있지만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것도 되게 능력 아닙니까 경영자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 사람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능력, 그런 눈이 상당히 있는 것도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좋은 점수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천재가 천재를 알아보는 건가? 이 일론 머스크가 제이비 스트로벨이랑 이 안드레이 캐퍼스를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워낙 배터리가 워낙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배터리 이야기를 더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은 이 큰 충격이나 그 고열에 노출이 되면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GM의 볼트 모델 같은 경우도 14만 2천 대나 리콜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LG화학 주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좀 이 배터리 리콜 관련된 이슈가 LG화학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장점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스토리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보수 유지가 아주 편한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열이나 이제 충격을 받으면 이제 화재 위험성,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승객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도 계속 그 가격이 하락하면서 2, 3년 후에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과 전기차의 가격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페리티라고 하거든요. 균형점이. 그런 국면으로 가서 되게 그 어떤 원가 절감,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그 화재의 위험은 되게 있는 건데 되게 이제 최근에 LG화학이 리콜을 당한 사태는 상당히 안타깝고 그 일이 발생한 8월 23일 날 LG 화학 주가가 11% 아마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7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는데, 근데 이러한 그 전기차의 화재는 거의 모든 업체가 다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그 전에 뭐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배터리도 문제가 있었지만 국내 3사, 중국의 CATL, 뭐 유럽 업체들 다 이제 문제를 겪는데 결국 저는 이 사건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시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결국 그 기업의 신뢰,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의 실력이면 물론 그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공정 기술이 어렵고 기술적인 챌린지도 있지만 결국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LG화학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GM은 10년 넘게 지속된 고객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내연기관 업체이자 이 회사가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볼트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14만 2천 대가 리콜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 2022년 모델까지 리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GM 입장에서는 엄청난 브랜드의 그 손상을 입고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이 회사가 과연 친환경 업체로 잘할 수 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누구의 잘못이고 이 비용을 따지기보다는 결국 그 파트너십을 복원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GM의 CEO인 메리 바라가 2주 전쯤 나와서 우리는 LG를 중요한 파트너로 여전히 생각한다 얘기를 했지만 앵글로색슨 민족들은 대외적으로 항상 긍정적이를 얘기하지만 반대는 항상 플랜 B, 플랜 C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결국 고객, 주주, 일반 대중과 소통의 문제고 이러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위기 대응하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여서 제 생각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단 LG화학 CEO 차원이 아니라 그룹 전체 회장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LG화학의 고객인 GM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현대차 그룹의 정 회장님도 본인이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큰 사건이 있으면 왜냐하면 2조가 넘는 금액이고 자동차 한 대당 1,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GM 볼트가 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 얼마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회사 CEO는 CEO대로 그룹 회장은 회장대로 적극적으로 고객, 주주, 그 다음에 일반 잠재 고객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면 그 국민연금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해서 자회사로 상장시키는 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는데 회사의 최고 경영진 그룹 차원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사실이라면 회사의 장기 성장성 리스크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LG 그룹 차원에서 이 배터리 리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리스크 관리가 곧 소통과 신뢰 문제로까지 연결됨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전소가 더 많이 구축돼야 되고 이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가 더 많이 깔려야겠지만 배터리의 성장성,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기 위해서 과연 배터리 셀 업체에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화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3사가 엄청나게 설비 확장을 하고 있고 중국의 CATL 그다음에 일본의 패나소닉과 더불어서 이제 5대 업체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동안 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장기 성장성이 있는 대형주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2, 3년 전과 틀리게 지금은 향후 1, 20년 동안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시장은 연 2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그게 사실이 되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20배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 규모의 반보다도 크고 그 중에 일부인 메모리, 우리가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하는 메모리 시장보다도 규모가 커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성장성에는 이의가 없는데 과연 배터리 생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성장성은 있지만 수조 원의 투자를 매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많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가 이익이 안 나는 해는 12%, 이익이 많이 나는 해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24% 이익이 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그 배터리 업체들이 이익을 날 거라고 궁극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내 3사 중에는 LG화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리스크, 리더십의 리스크, 신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SDI는 자신 있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돼 있는데 최근에 고객도 많이 확보하고 수주 잔량도 많고 그 다음에 그 공장도 지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이 되면 EBITDA 현금 흐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한다고 그래서 3사 중에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 그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누가 5년 후에 위너가 될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재 업체가 미국, 중국, 일본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 리튬 이온 ETF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 업체 중에 유동성도 있고 거버넌스가 좋은 업체를 제가 꼽으라 그러면 SKC, SK 관계사인데 여기가 동박을 생산을 하는데 동박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필수 그 소재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설비가 증설이 됐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엄청나게 설비 확장 계획이 있어서 배터리 시장보다도 아마 이 회사는 동박 부분이 더 빨리 성장을 해서 그리고 CEO도 여러 가지 그 경영 능력이나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주주 중심의 그 생각을 가지신 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지난 4, 5년 동안도 주가가 많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테슬라에 관련돼서 재밌고 쉽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더 재밌고 신선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